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률 웨비나 진행하게 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와 이제 직무발명 그리고 영업비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이 특허나 직무발명이나 영업비밀 같은 내용 자체가 한 시간에 설명을 모두 드리기에는 방대한 부분이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특허랑 영업비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어떤 형태로 그리고 보호하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각 형태로 보호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할 텐데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할 때 뭐 기술 개발이든 어떤 사업 모델 개발이든 개발한 이후에 그 어떤 IP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여기 특허나 영업비밀 같은 형태도 있고, 이 이외에 뭐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앙권 혹은 저작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보호가 가능한데, 가장 크게는 일단 특허랑 영업비밀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어서 이렇게 고민을 적어봤고요. 네, 특허나 영업비밀로 이제 보호 중에 어떤 형태로 보호를 해야 될지에 있어서는 이런 것 같은 이제 관점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일단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일단 특허 출원 및 등록 그리고 공개라는 형태를 통해서 각국에서 내가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특허권자인 저 혹은 그 스타트업 그 기업 이외의 자들에게는 그 특허를 임의로 실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부과하는데, 그런 효과를 실제로 누리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로서 관리가 되어야지만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유출됐을 때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제 특허를 등록하겠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우리가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어떤 그런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형태로 보호하는 게 적합한지, 만약에 영업비밀로 보호했을 때 그 기술 탈취 행위가 이제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대응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글씨가 좀 작아서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사례를 읽어보면은 이제 뭐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파운더 분들께서 이제 기술 개발을 했고, 근데 이제 이 시제품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해야 하는지,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특허의 효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특허를 등록하는 특허권자는 이제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효과를 가지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비슷한데 출원일로부터 20년, 그러니까는 제가 특허가 이제 출원을 하고 나면은 심사를 해서 등록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등록이 되면은 특허권으로서 이제 보호를 받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등록이 되면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특허권자인 저 이외의 자들은 그 특허를 실시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권을 이용한 모든 행위들을 함에 있어서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형태로 진행이 그런 이제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실시권자 이외인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당한 권한 없이 당연히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특허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사용할 기술은 아니지만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삼성이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이제 되게 빠르게 출원되고 등록이 많이 되는데, 본인이 실제로 관련해서 공장에서 그 기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등록을 해놓으면은 다른 경쟁 업체들이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소극적인 효력을 목적으로 이제 특허를 출원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기술들이 되게 다양해서 스타트업에서 메인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고, 이 특허는 계속 사용할 특허고, 파생되는 여러 기술들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는 방식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요거는 이제 예시로 가져온 건데, 옛날에 이제 페이팔
특허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는 풀렸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1999년에 이제 출원이 된 특허인데, 이게 이제 페이팔에서 예전에 상품 클릭이랑 이제 구매는 이제 별다른 각각 별개의 액션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품 클릭과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방법에 대한, 전산상의 방법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BM 특허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허를 이제 받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라이센스 협력 계약을 체결한 애플 이외의 다른 자들은 이렇게는 기존에는 사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특허가 이제 보호 기간이 끝나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데, 이 특허로 페이팔이 벌어들인 이익이 상당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특허 자체 하나가 되게 가치가 있으면은 당연히 출원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보호를 받는 게 맞다는 취지로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법문을 좀 적어 놓은 거라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발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물건의 발명이랑 방법의 발명,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그래서 방법의 발명이 약간 어떤 부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정 어떤 물건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이제 특허인 거고요. 방법은 이제 꼭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방법, 어떤 특정 방법 자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특허 출원이 되지는 않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떤 이제 전자적인 기기랑 연동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출원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일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실제는 이런 방법이, 이런 이제 종류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특허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소스 코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가 아닌 저작권의 영역에서 이제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작권법에 보면은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소스 코드 자체는 이제 저작권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작권도 이제 등록이 가능은 한데, 이게 무슨 법상의 어떤 등록을 한다고 해서 법상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상의 이제 등록은 내가 이제 이런 소스 코드를 이 시점에 개발해서 어떤 특정 이제 개발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나중에 좀 이제 공개적인 효력 이 정도만 있는 거고, 특허법 상에서의 등록이랑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래도 이제 특허법이 좀 개정이 돼서 이제 그 특허의 실시 행위에 이제 그 방법의 사용 청약 행위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거를 전송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구성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특허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입법이 이루어져서, 점점 이제 특허법에서도 프로그램 관련된 어떤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의 이름이나 뭐 영어 표지나 표장 이런 건 당연히 상표권으로 이제 보호를 받을 거고요. 소스 코드 자체는 나중에 저작권으로도 보호를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가 이제 뭐 오픈 소스를 이용하거나 뭐 깃허브에다 올라가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내부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의 어떤 영업상의 비밀, 영업 비밀로서 이제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특정 이제 특색을 가진, 일반적인 어떤 프로그램 형태가 아닌 특색을 가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으로는 이제 보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UI나 뭐 어떤 기능이나 로직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에서 이제 보호가 가능합니다. 요 기능 로직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취지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특허도 이제 비슷한 방법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나름의 이제 알고리즘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어떤 플랫폼을 구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플랫폼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는 BM 발명이라 그래가지고 특허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BM 특허의 형태로 프로그램이 약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프로그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특허 등록은 안 되지만 프로그램에 관련된 권리를 특허로 좀 보호받고 싶으면은 그 BM 특허의 형태로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인데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랑 신규성, 진보성 약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실제로는 이제 뭐 현실적으로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시 아예 불가능한 뭐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특허 등록이 되고 있지는 않고 의료기기나 의약품 발명에 대해서 이제 특허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의 발명 중에서도 이제 의료 방법에 대한 발명 자체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의료 발명 관련된 특허들을 찾아보시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의료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서 보호받는 형태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요건으로 이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데 신규성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IP를 관리하실 때 유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신규성은 이제 말 그대로 새로워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기준이 이제 그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이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됐는데 국내외를 불문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싱가포르 같은 해외에서 이미 이 어떤 제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가 거절되는 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신규성은 장소적으로 이제 글로벌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성에서 이제 그 공지나 공연 실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공지는 이제 발명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것 이렇게 이게 정의 조항이고요. 공연이 실시할 수 있다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준들에 대해서 판례가 사실은 많은데 뭐 당연히 이제 뭐 논문 등에 이제 기고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공지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비밀 유지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발명에 대한 뭐 실시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공개가 되었다면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이제 판례가 있어서 실제로 어떤 기술 개발을 해서 이걸 시연하시거나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 기술을 설명하거나 공개할 때 그 범위 공개를 하는 당사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신규성이라는 게 원래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개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술 개발한 본인이 이제 공지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지를 특허 출원 이전에 했는데 그럼 특허 출원 이전에 공지를 하고 특허 출원 신청을 했는데 심사관이 출원 너가 신청하기 이전에 공개했으니까 출원이 안 돼 라고 하면 너무 억울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유예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을 보는 경우로서는 이제 12개월 이제 법 조항인데 이제 간단하게는 제가 이제 공지를 하고 12개월 이내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하면은 그 자체는 신규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기술을 개발해서 널리 공개를 하고 그거를 12개월 이내에만 출원을 하면은 특허로서 이제 심사받을 때 신규성 요건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조항이 아니라 그 신규성에 대한 유예를 부여하는 어떤 특수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다음인데요. 이런 경우를 좀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발명이 제3자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공지된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18년 5월 1일에 이제 공개를 하고 출원 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5개월이 지났죠. 10월 1일에 이제 공지 예외 주장에 해당하잖아요. 12개월 이내니까 내가 이제 5월 1일에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그 신규성 예외 규정을 적용을 요청하면서 특허 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대로라면 특허 등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8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개하고 그 출원하기 이전 시점에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침
어떤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저만이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경쟁 팀들이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랑은 독립적으로 그 발명을 개발해서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저에 대한 신규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10월 1일에 출원을 했을 때 제 출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2달 전인 8월 1일에 제3자가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신규성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행한 이 발명 자체가 본인이 독립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5월 1일에 박람회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공지한 발명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규성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꼭 항상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기술을 공개하실 때는 신중히 하셔야 되고, 공개하실 때에는 그 기술을 특허 출원을 하실 걸 예정하고 계시면은 특허 출원에 대한 계획까지 모두 세운 다음에 12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여유를 갖고 하실 게 아니라 공개 후에 바로바로 착착착 이제 출원을 해서 그 사이에 이런 예외적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5월 1일에 공개를 하고 10월 1일에 출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3자인 을이 한 달 뒤에 우연히 이제 6월 1일에 발명을 해서 9월 1일에 출원을 했으면 아까 얘가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1일에 출원을 했는데 9월 1일에 을이 동일한 특허를 먼저 출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을이 특허를 발명한 게 저의 공개된 기술을 이용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저는 이제 선출원주의라 그래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이 되는 그 규정 때문에 저는 특허 출원이 안 되고, 그리고 을 입장에서는 6월 1일에 개발은 해놓고 봤는데 이미 제가 한 달 전에 공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도 신규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이 안 되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나 상대방이나 모두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이 안 되게 되는, 거절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기술 개발은 한창 하고 다 공개를 했지만 아무도 이 특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개에 있어서는 그 출원 일정을 항상 조율하신 다음에 공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보성은 사실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실제로 더 진보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특허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법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실제 개발한 기술이 특허 등록을 할 정도로 이제 진보한지에 대한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자체적으로 판단은 안 되실 거고 특허 출원을 이제 고려하시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특허법인 변리사님들이랑 얘기를 하실 텐데 진보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특허가 거절될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좀 고려하셔서 실제로 출원 이후에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고려를 하셔서 출원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게 특허 출원 과정에서는 PCT 출원인데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속지주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등록 특허는 우리나라 내에서만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에 대한 특허를 등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 특허를 등록을 했고 미국에서 그 특허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면은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허를 미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그 특허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이제 각 국에서 모두 하나하나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마련해 놓은 제도가 이제 PCT 출원 제도입니다. 이제 PCT 출원 같은 경우에는 PCT 출원을 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서 다 등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PCT 출원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협약 가입 국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국가에서 다시 이제 개별 국가별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거쳐서 이제 등록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이고요. 다만 이제 PCT 출원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 다른 주가로 특허 등록에 대한 진입을 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 특허의 출원 등록을 현실적으로 바로 할 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해외 진출이나 사업의 해외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PCT 출원을 같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강의안 공개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 등록 시 이제 유의사항인데요.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특허의 가치는 당연히 특허 청구항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특허 등록서를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특허가 예를 들어서 발명의 명칭이 있고 각 청구항이랑 그 청구항 밑에 구성 요소들이 있고 발명의 상세라 그래서 그 특허를 쭉 설명해 놓은 페이퍼들이 뒤에 쫙 붙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청구항 자체에 대해서만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특허의 청구항을 발명의 상세가 뒷받침돼서 설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특허가 보호를 받는데요. 어떤 특허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지 대해서는 이제 변리사님들이랑 전략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보셔야겠지만 청구항을 너무 넓게 접으면은 사실은 청구항에서 보호받는 범위가 클수록 제 권리가 커지는 것이지만 공격받을 여지도 많죠. 실제로 특허 등록이 돼서 끝났다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어떤 점이냐면은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제 특허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는 특허 침해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의 뭐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물건을 폐기하거나 생산 시설을 중지시키거나 그러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하느냐? 저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무효다라고 하고 그 주장을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하거든요. 특허 무효 심판이라고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실제로 특허가 무효로 그때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등록하는 거는 이제 그 담당 심사관이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리서치를 더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 출원 당시에 이런 기술이 공개돼 있었다. 해외 어느 나라에 이런 특허가 등록돼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변 공격을 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항 자체를 너무 넓게 잡으면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다는 장점은 있지만 나중에 공격받을 여지가 많고 반면에 특허의 청구항을 너무 디테일하게 잡아버리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 특허를 약간 우회해서 제가 이제 다른 특허를 만들었을 때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뭐 이용관계 이런 게 있지만 이용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이 특허랑 별도의 특허인데 거의 결론은 유사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하는 게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특허를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청구항을 적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특허 청구항을 잘 쓰는 변리사님들을 통해서 특허 출원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밑에가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좋은 변리사가 필요하고 뭐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죠.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뭐 비용적으로만 고려하시면서 특허 출원을 하실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역에 있어서도 신중한 선택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만 등록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만 등록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나라에서 특허 보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특허권자로서의 어떤 권리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 이 특허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다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불필요한 국가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적절히 범위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특허 출원하는 과정에서 각 산업 분야나 어떤 특정 아이템에 대한 전문 변리사님들이 다 계신데 개발자들이랑 실제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면서 특허 청구항을 써야 좋은 특허를 만들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고요. 이 판단 기준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소송에서 이슈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의 얘기인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All Elements Rule이라 그래서 이게 다 적용이 되는데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적용되는 법칙인데 그냥 모든 청구항을 전체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제 청구항의 뭐 구성 요소가 뭐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A, B, C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D가 빠져 있으니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 요소가 모두 완비되어 있어야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 뭐 이런 기준이고요. 균등 침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유사한데 마지막 일부만 조금 바꾸는 경우에 이제 이걸 침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제 해결 원리랑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특허를 우회하는 기술이 이 기존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요. 예, 이건 사실상 이제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실무에서는 이루어지냐면은 사실은 물건의 발명이면 사실은 저희가 이걸 사서 분해가 가능한 부분이면 이제 그거를 물리적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제 물건이랑 비교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상에서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그 어떤 제3자 그 서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동작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약간 근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소송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어서 너네가 내 특허를 침해하는 것 같으니 소명을 해라. 특허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 책임을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고로서 피고에게 어떤 청구를 하려면은 제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을 다 해야 되는데 특허 관련해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제 특허는 공개가 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근거들을 마련해서 상대방이 특허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상대방에서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소명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제 주장이 이제 인정되는 이제 그런 약간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너네가 하고 있는 어떤 실시 행위가 우리의 특허랑 과제 해결 원리나 작용 효과가 너무 동일하고 이런 것 때문에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네, 뭐 이런 형태로 균등 침해론이 적용이 되고요. 예. 네, 이 내용이 또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침해 증명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 내에서 검증이나 감정이나 뭐 여러 가지 신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은 최초에는 뭐 바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장이나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보통 이제 하지 말아줄 것을 청구를 많이 하죠.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리액션을 하지 않거나 혹은 특허의 실시를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네요.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 결정에 있어서 고려사항을 만약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은 관련 기술 분야의 제품이나 기술의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제가 출원을 하면은 등록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되지 않으면은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가 되는 게 원칙이고요. 등록이 되면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등록 기간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루트들은 있지만 꼭 짧진 않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하는데 1년이 걸린다. 근데 이제 해당 기술 자체는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말 원칙 기술이 아닌 이상해야 특허로 보호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로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더 좋은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가 유리할 거고요. 출원 후 공개 시간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공개가 원칙적으로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사이에 이제 기술적 척보가 불가능하면은 이제 특허 등록을 하는 게 맞고 반대로 이제 조기 공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특허 출원을 해서 조기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누려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면 특허가 유리하다는 게 어떤 말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까보면은 구성 요소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를 하면은 경쟁 업체들이 다 이제 까본 다음에 비슷하게 혹시 더 개량해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미리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해서 거기에 따른 알고리즘이 파악 가능하면은 당연히 특허로 등록을 해서 보호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건 실제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 보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자를 받는 데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특허 등록을 고려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라이센싱이라고 해서 특허를 이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도
특허 등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 라이센싱 가능성은 뭐 초기 스타트업들은 본인의 등록 특허를 누구에게 실시하도록 허락해주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의 기술을 라이센스를 받아서 쓰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규모가 조금씩 커질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타인이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이센싱 관련해서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센싱 계약의 유형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 같은 영미권에서 훨씬 특허를 이용하는 라이센싱의 계약이 다양하고 훨씬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대충 유형을 좀 나눠보면은 라이센싱 계약이라 그래서 이제 이건 내 특허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 있고 기술 이전 계약이라 그래서 그 기술 자체를 넘겨주는 계약이 있을 거고요. 공동개발 계약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개발을 해서 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서로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을 거고, 이제 머천다이징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그 제품의 생산에 관련된 어떤 유통, 제조, 그리고 이제 수익의 분배 관련된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V 어그리먼트는 공동개발 계약의 약간 그 다음 좀 더 심화된 버전인데,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 출자를 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라이센싱 및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스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는 서로가 가진 기술들을 교환해서 각자의 시너지를 내는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자체는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엔드 유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걸 이용할 때 마지막에 이제 ULA라고 이제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라서 실제로 이 중에서는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주로 체결하시는 계약은 특허 라이센스나 기술 이전, 뭐 공동개발 계약 정도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에서는 이 실시권의 부여라는 거를 전용 실시권이랑 통상 실시권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용 실시권 자체는 특허 발명을 이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독점이라는 개념 자체는 특허권자가 이제 실시권자에게 전용 실시권을 부여를 하면은 특허권자인 저도 기술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특허를 전용 실시권자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을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이게 그 권리 내용이 기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허도 특허 원부가 있는데, 특허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면은 그 전용 실시권 자체도 특허 원부에 이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전용 실시권자는 대외적으로 내가 이제 이 특허에 대한 권한을 온전하게, 실시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이제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효력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전용 실시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에게 통상 실시권이나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용 실시권 자체는 그 전용 실시권자가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특허를 부여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특허권자인 제 입장에서 이 특허가 아예 제가 사용 가능성이 없으면은 전용 실시권을 부여함으로써 특허권에 따른 라이센싱 피를, 로열티를 더 높이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통상 실시권인데요. 통상 실시권은 이제 그냥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A한테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면은 B한테도 부여할 수 있고 C한테도 부여할 수 있고 다수의 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법적인 개념으로는 저 자신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뭐 독점적인 통상 실시권이라 그래서 이거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A한테만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고 B랑 C랑 D 같은 제3자에게는 이 기술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해서 실질적으로는 A가 이제 독점적으로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또 이제 계약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이제 일부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법령상 원칙적으로는 통상 실시권 허여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통상 실시권을 부여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실 거예요. 일단 이런 라이센싱의 개념이 있고, 다만 이제 이건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쓸 때 어떤 형태로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 어떤 식으로 거기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양자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분쟁이 많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로열티 산정 기준입니다. 로열티는 뭐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정액기술료랑 경상기술료라고 하는데, 정액기술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이 기술을 너에게 사용할 권리를 줄 테니까 특정 정해진 금액을 달라 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제 이 로열티는 이제 경상기술료는 흔히 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너가 얻는 이득의 몇 프로를 나한테 달라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이득이나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되게 계약에서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많이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계약 제품의 뭐 매출액의 몇 프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문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지는데, 사실 이제 미국의 뭐 라이센싱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제품에 대해서만 뭐 한 2페이지 되어 있고, 매출액 산정 기준도 뭐 1페이지, 2페이지 되어 있고 되게 상세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스타트업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명확한 기준은 세워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등록 특허가 원료에 대한 조성물 특허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 제품을 이용해서 어떤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라이센스를 부여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이 회사는 딱 그 특허에 따른 원료만을 제작해서 그 원료 가격으로 관계사에다가 이 원료를 팔고, 이 관계사가 실제로 이 원료를 이용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대하는 이익은 이 관계사가 판매한 이익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받는 걸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이 원료를 만든 그 회사가 판매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로열티를 받겠죠. 이런 식으로 계약 제품을 너가 팔 수 있는 물건을 그 완제품으로 한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범위를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술과의 결합,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술을 이 회사가 접목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단 판매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제품의 판매에 따른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100%로 정하면 좋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길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과 기술을 결합해서 어떤 제품이나 판매에 따른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는 걸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상세한 기준이 있어야 향후에 조금 분쟁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상세히 계약을 정하시는 게 서로 라이센서나 라이센시 모두 이제 좀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제실시권이나 위탁 생산 허용 여부입니다. 제실시권이야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 실시권이든 통상 실시권이든 특허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 실시권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계약이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이야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위탁 생산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have made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특허에 따른 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그 제품의 생산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공장에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공장은 과연 그러면 이 특허에 따른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한 거냐, 뭐 이런 이슈들도 있어가지고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이슈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 생산을 허용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위탁 생산을 할 때에는 저의 특허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가 허용하는 업체에서만 위탁 생산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경쟁 업체가 쓰는 어떤 위탁 생산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제 특허에 대한 어떤 제품의 개발을 이 위탁 생산 업체한테 맡기는 경우에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제품의 상세 내용이나 아니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파악할 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에 대한 권리를 좀 침해받을 수 있는 어떤 우려가 있어서, 기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위탁 생산에 관련된 내용도 계약서에 좀 명시하는 게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고요. 계량 기술 관련해서도 이제 좀 종종 문제가 많이 되는데, 계량 기술은 뭐냐면은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계량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정할지까지부터 이제 계약서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일반적인 의미는 제가 이제 특허권의 실시 허락을 부여한 특허권을 가지고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이 특허권을 베이스로 하는 별도의 기술을 이제 만든 거죠. 별도긴 하지만 이 특허권이 베이스가 되는 기술을 만들 때 통상 이거를 계량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계량 기술을 제 소유로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부당한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계량 기술을 개발했을 때는 뭐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개발한 당사자의 권리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발된 계량 기술을 공동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량 기술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냐면은, 이 계량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량 기술을 실시를 해도 재특허를 이제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라이센스 피는 발생을 하겠지만, 이 계량 기술 자체는 이제 원래 특허권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개량된 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원래 시장을 선점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지위 자체를 상실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계량 기술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특히 계량 기술이 있으면은 사전에 미리 통지를 받도록 하고, 계량 기술이 특허 출원 및 등록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권리는 어떻게 가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정해서 추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 자체의 가치가 낮아지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시 계약을 할 때 많이 문제가 돼서 사업을 하실 때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